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봄꽃 책방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나를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정영욱 작가님의 책이고요. 부크럼 출판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런온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잠깐 이 책 띠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런온 속 화제의 도서라고 해서 임시완 신세경님의 모습도 있고요. 띠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때 그 드라마를 열심히 봤었는데요. 그 드라마에 이 책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책의 일부분이 내용이 좋아서 이 책을 알아보다가 다른 그 내용들도 너무나 좋아서 얼른 구매를 해서 읽게 됐습니다. 책 안쪽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 책은 이렇게 책 중간중간에 본문 내용 중에서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직접 쓰신 것 같은 느낌으로 필체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직접 쓰신 것 같은 걸로 적어 놓으니까 엽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편지를 받는 느낌도 들고 좀 더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더 다가온다고 해야 될까요? 저 한동안 이거를 카카오톡 그 프로필에 설정해 놓기도 했었어요. 이런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 보이시나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려야 되는 부분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던 책이에요. 생각 같아서는 책 전체를 다 공유하고 싶을 정도로 한 문장 한 문장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도 나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종종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원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의 영감을 선호합니다. 핸드폰으로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를 찾습니다. 짐을 싸 그곳으로 향합니다. 낯선 카페에 도착해 앉을 자리에 짐을 내려놓습니다. 카운터로 향합니다. 주인장이 나를 쳐다봅니다. 그곳에서의 짧은 순간 무엇을 먹어야 할지 100번 고민을 합니다. 주인장은 나를 기다립니다. 나는 선뜻 주문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인장이 말을 겁니다. 저희는 말차 라떼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케이크는 당근 케이크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시겠어요? 자리에 앉아 일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 원고 파일을 열어 열심히 퇴고합니다.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뇌리에 스칩니다. 카페도 커피도 케이크도 전부 타인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고 나의 하루를 사는데 모든 것은 타인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어떤 카페를 좋아하지?
어떤 커피를, 그리고 어떤 케이크를 좋아하지? 바쁜 손을 멈추어 가만 생각합니다. 나는 조용한 곳을 원했지만 블로그에서 추천하는 곳은 제법 시끌벅적한 곳들 뿐이었습니다. 말차 라떼는 달고 매력적이었지만 텁텁한 감이 있어 글을 쓰는 내내 방해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란 표제의 책을 쓰면서도 나는 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쩜 이 책을 출간한 뒤엔 내가 즐겨갈 수 있는 카페와 좋아하는 커피, 그리고 케이크가 무엇인지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이렇게 연습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알아가는 연습, 나아가 나를 사랑해줄 연습과 다짐 말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나에게 서툰 사람입니다. 나에 대한 연습이 무던히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 당신이 주변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산다면 그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다. 또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 또한 반듯하게 살아온 삶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아주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착하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당신은 지금껏 착하게 살아왔고 주변에게 살갑게 대해왔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을 것이다. 주변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하지만 그러한 착한 심성을 처음 보는 상대에게 내비치는 순간 약한 사람으로 보이기 일쑤다.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당신은 쉽게 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그것을 스스로가 만든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맞춰 용서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착하다의 정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와 내가 착하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뒤돌아봐야 할 일이다. 나 또한 누군가에겐 착하지만 누군가에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길 바란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착한 사람이지만 아닌 사람에게는 쉽게 거절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기분 나쁜 티도 팍팍 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막혀 표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쉽게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 말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혹은 이해심이 남들보다 좀 넓은 편이다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한다. 주변에서 착한 사람 같다는 말이 들려온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내가 정말 착한 사람 같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나를 이용하려는 것인지, 나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괜히 복잡해질까봐 이해해줬던 일들 때문에 스스로를 착한 사람으로 몰아간 건 아닌지.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볼 것이고 나는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남에게 착한 사람보단 적당히 이해해주면서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맞는 말만 적어 놓으셨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본인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좋아해서 착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닌지, 주변에서 착하다고 하니까 더 착하게 굴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대부분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좀 마음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 이 사람은 뒤탈이 없겠다, 한마디로 만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좋은 사람들한테만 좋은 사람이 되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피하면 득이 되는 사람. 다른 것뿐인데 틀린 거라며 이유를 설명해 설득시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내가 별로인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 그런 언행을 일삼는 사람. 어디선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을 때 방관하고 그 분위기에 맞춰 그 사이에 합류하는 사람. 나를 위한다는 말을 가장해서 심한 말을 지속적으로 뱉는 사람. 무리를 지어 타인을 모욕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 언젠가 나도 그 모욕의 대상이 될 것 같은 의심이 드는 사람. 의심이 가는 것을 작은 것 하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랬었나? 정도의 모르는 척으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나의 잘못이 아니어도 본인이 의도한 생각과 맞지 않을 땐 화를 내는 사람.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나와 친한 주변인을 뒤에서 욕하려는 사람. 나의 주변을 소중히 하지 않고 나의 소중한 주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저는 정말 여기 적힌 이 8가지를 다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떠올랐어요. 예전 직장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본인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틀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고, 원하지 않는 그런 참견과 간섭, 잔소리 이런 것들을 너무 사적인 것에까지도 선을 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 분명 내 잘못이 아닌데 본인 생각과 맞지 않으면 화를 내는. 근데 이런 사람이 그 직장 상사가 된다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리고 같이 있으면 내가 별로인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 타인의 실수나 단점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소한 것도 크게 질책을 하고 잘하면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은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요. 이런 사람들은 상황을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고 본능적으로 자신이 우위에 서는데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존감이 괜찮았던 사람도 그런 사람하고 제한적인 공간에서 계속 지낸다면 자존감이 점점 바닥이 나고 마치 내가 정말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되게 만들어요. 이게 가스라이팅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런 가스라이팅이나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아무리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또 내가 부당한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화를 내도 절대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제가 겪었던 경험에 비추어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되도록이면 피하면 좋지만 가족이나 또 직장 상사거나 이런 경우에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그 사람들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7번처럼 그걸 지적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본인의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푸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미워해야 한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아닌데 쓰레기 무더기가 있는 곳이 간혹 보입니다. 또 금연구역이라 쓰여있지만 담배꽁초가 조금이라도 널브러진 곳에서는 담배를 태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휩쓸리고 따라합니다. 저 사람도 그러는데 나도 저래도 되겠구나 따위의 심리를 가지기 쉽습니다. 쉽게 휩쓸린 마음으로 쓰레기를 버리듯 시기와 미움,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모두 같은 이치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미움이란 쓰레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미움은 마땅히 버릴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담아두기 마련이죠. 그러기에 쉽게 휩쓸립니다.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면 그것을 보고 그곳에 따라 버리는 것처럼 저기가 버리면 되는 곳인가 보다. 저 사람도 버리는데 나도 버려도 되겠지? 그런 동질의 미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선동되어 모이고 결국 같은 곳에 미움이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죠. 버리면 버릴수록 괜히 더 미움이 커져갑니다. 미운 마음이 그들 사이에 오가며 증폭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해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담아두지 못해 비워낼 대상을 찾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필연적으로 미움을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집단에서 나는 쓰레기장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아껴주던 사람이 어느새 나에게 미운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은 이해를 하려 하거나 원인을 찾으려 할수록 상처는 당신이 받을 것입니다. 골치 아픈 것도 당신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유 없는 미움에는 이해를 하려 하지 말고 깊은 원인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 게 현명한 대처일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을까요? 또 쓰레기를 버리는 원인이 그 장소에게 있을까요? 버린 사람에게 쓰레기를 버림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이 중요할까요? 일어날 일을 생각이나 할까요? 예상을 하고 버릴까요? 아닙니다. 단지 불편해서
버리고 싶어서, 가벼워지고 싶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당신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별 시덥잖은 미움 때문에 당신이 망가지지 마세요. 가장 현명한 복수는 미움받아도 올곧은 나, 그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생길 박탈감, 이것 하나입니다. 나에게 숱한 쓰레기를 던져도 여전히 깨끗한 나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는 나입니다. 학교나 직장,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 아주 여러 형태로 따돌림이나 갑질, 괴롭힘이 존재하죠. 또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한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그걸 꼬투리 잡아서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선동하고 그 사람을 몰고 가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그걸 확인해 보기도 전에 마치 저기가 쓰레기 버리는 곳이구나, 나도 같이 버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선동되고 이렇게 휩쓸리고 같이 그 사람을 욕하기 시작하고 어느새 그 사람은 그 집단에서 정말 너덜너덜해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떤 잘못이 있는 게 아닌데도 그냥 타깃이 되면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게 그 집단의 문화가 돼버리면 그냥 한 사람 바보 되는 거는 한순간이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마치 정말 쓰레기장이 된 것 같은 그런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직장에서 받은 그런 스트레스를 풀 곳이 필요한데 마침 잘 됐다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다가 버리는 것 같은, 거기에다가 화풀이하는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누가 쓰레기장 취급을 받으면서 지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인 게 그 사람이 극단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기 전까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조언. 뭐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다. 세상 속에서 관계를 이어나가다 보면 나에게 힘들다는 말을 꺼내는 주변인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나에게 소중하고 또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이의 대화에선 이런 고민이 자주 오간다. 연인 간에, 단짝 친구 간에, 가족 간에, 어쩌면 애초에 대화 주제가 힘들다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도 있다. 나 힘든데 오늘 만날까? 나 요즘 힘들어. 보고 싶다. 정도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약속을 잡는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하고 그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리곤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나라면 이렇게 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서 섣부른 조언을 꺼내기도 한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나였으면 이렇게 했겠다. 나아가 심하게 꾸짖기도 한다. 너는 답답하게 왜 당하고 있냐? 야, 그냥 밀어붙여. 얘가 왜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하지만 그런 조언이나 권유는 상대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해결법이 아니다. 사실 가장 옳은 답은 힘들다고 말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이 생기기 전에 깔린 배경, 힘듦이 일어난 상황 속의 분위기, 소속된 집단, 그리고 상대의 고유 성격 등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가장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은 당사자일 것이다. 가장 많이 해법을 헤아려 보고 상황을 타파해 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럼 왜 굳이 나에게 힘들다고 말했을까? 어떤 이유로 얼굴 좀 보자고 했을까? 투정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었을까? 나 힘든데 이야기 좀 들어달라는 투정, 같이 욕 좀 하자는 투정, 내 말이 맞다고 해달라는 투정, 응원해달라는 투정. 상대가 그런 투정을 하는 이유는 하나다. 당신에게밖에 얘기할 수 없기에. 그만큼 소중하고 서로가 잘 아는 사람이기에. 그러기에 나의 소중한 사람이 힘들다면 가장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조언은 따로 있다. 그동안 힘들었구나.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힘들었지. 나 같으면 화병 걸렸을 거야. 어떻게 참고 있었어? 몰라줘서 미안해. 너는 나에게 이렇게 기대고 있었는데 그걸 나만 몰라줘서 미안해. 너는 나에게 이렇게 알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껏 몰라줘서 미안해. 중간에 말을 끊고 섣부른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닌 진심 어린 위로가 해법일 것이다. 그런 위로는 힘든 상대에게 나는 네 편이야. 누가 뭐라 해도 네 편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은 안정감을 준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관계나 상황에 대해 무조건 옳은 방향은 있을 수 없다. 당연히 당신의 현실적인 조언도 정답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섣불러선 안 된다. 그런 조언은 상대의 말을 다 듣고 상대가 정말 원할 때 해주자. 중간에 말을 끊지 말자. 상대가 정말 원할 때 해주자. 중간에 말을 끊지 말자. 섣부른 조언은 숨기고 네 편임을 표현해주자. 공감해주자. 먼저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자. 선택은 스스로 내리도록 깊은 간섭 말고 응원해주자. 소중한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그것이 가장 도움되는 조언일 것이다. 그렇게 해준다면 상대도 틀림없이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지 않을까? 나 진짜 바보 같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나쁜 사람을 사랑했다면 슬픈 일이지만 사랑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별 또한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어짐의 끝엔 서로를 미워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별은 사실상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판타지적인 일입니다. 대부분이 헤어지게 될 땐 좋지 않은 이유가 생겨 서로를 미워하며 돌아서게 되겠죠. 누가 더 잘못했냐느니, 너는 어떻게 그러냐느니, 나를 사랑하긴 했냐느니, 그렇게 상처가 될 말들을 쏟아냅니다. 가해자고 피해자고 따로 없습니다. 이별 앞에선 전부 피해자인 척하며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곤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저런 쓰레기를 왜 좋아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본성이 나쁜 사람이었어도 당신이 사랑을 해주었던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사람은 원래 어느 정도 알고 지내면 냄새가 납니다. 배신을 하고 신뢰를 깨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부류의 부정적인 냄새가 나게 되어 있죠. 다만 사랑은 모든 감각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땐 상대의 잘못이나 인성적인 문제 같은 걸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이 사랑이란 마법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허무하고 후회스러운 이유일 것입니다. 상대가 저질렀던 나쁜 짓이 뒤늦게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다행입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을 사랑했건 좋지 않은 이별을 했건 그로 인해 나중에 있을 사랑에 대해 안목이 생길 것입니다. 그 아픈 과정 모두 쓰레기와는 거리가 먼 향기로운 사람을 알아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은 모든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사랑 앞에서도 좋은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예민함을 지니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과의 이별로 인해 자신이 버려졌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 경험했다고 생각하세요. 버린 것은 당신이며 앞으로는 부정적인 냄새가 펄펄 풍기는 사람을 잡지 마세요. 아픈 이별을 안겨줄 사람을 만나지 말고 또 배신당하지도 말고 살아가세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복수며 이번 아픔을 통해 당신이 얻어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인 당신에게 버려진 건 오히려 나쁜 상대이고 불쌍한 것도 그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랑에 지지 않는 당신이 되기를, 아픔에 무너지지 않는 당신이 되기를, 그곳으로부터 배워갈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기를,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올해 헤어지는 중입니다. 올해 당신을 그리워하다 보니 이젠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건지 그리운 마음이 당신을 습관처럼 그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비가 오기라도 하면 오늘은 당신이 생각나겠구나 싶다가도 이젠 당신 생각이 나면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 싶습니다. 가끔씩 꿈에 당신이 나오면 깨어나 청승맞게 울었지만 어떤 일 때문에 한바탕 울고 나면 내 꿈엔 당신이 나와서 나를 꼭 안아줍니다. 아직까지도 그립고 슬프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헤어진 이후로도 나 혼자 당신을 오래 사랑하다 보니 이렇게 뒤죽박죽인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나의 삶은 정말로 사랑했던 당신과 오래 헤어지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남보다 덜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덜 알아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하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부족하게 알아주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몰라주고 괜한 곳에서 쟁취하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괜한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을 알아주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어 썩혔던 능력을 찾아내 발휘하는 것도 당신이며 참고 있던 성격을 살리는 것도 당신입니다. 잊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당신이며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야무지게 사용하는 것도 당신입니다. 그런 것들을 몰라주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온전히 소유할 에너지를 잃어가는 길입니다. 낭비일 것입니다. 수첩에 적어보기만 해도 내가 가진 것은 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없는 것에 대해 얻으려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찾아 알아주고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삶을 지향하길 바랍니다. 당신 생각보다 당신은 참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아주는 것 또한 오로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이 길이 맞나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역은 존재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역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곳에서는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 애쓰는데도 잘 되지 않다가 완전히 다른 일로 거기서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 되는 그것이 내 능력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당신이 힘든 이유. 세상은 상대적이다. 현대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인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그래서 우린 무엇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박탈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세상은 상대적이지만 주변은 나에게 절대적을 요구하는 것에 이유가 있다. 말 그대로 세상은 상대적이지만 나는 절대값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아간다. 내가 상대적으로는 어느 정도 잘해온 사람이라도 누군가 나에게 갖는 기대감은 상대적이지 못하고 절대값에 갇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내가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이어도 부모님은 더 좋은 성적을 원하고 있고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학업적 압박을 가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잘한 평균 이상의 성적이라도 부모님의 기대치라는 절대값엔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상대적으로 업무 실적이 좋아도 부장은 더 좋은 실적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 어느 순간 조금이라도 풀어진 모습을 보인다면 질타를 받기 십상인 것이다.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팀원보다 잘했지만 부장에게는 나에 대한 절대값이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그 어느 면에서도 쉽게 적용된다. 학업과 회사 생활은 물론이며 사랑 같은 감정적인 면에서도 우정 같은 관계적인 면에서도 쉽게 적용되어 왔다. 그러니 모든 일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잘하면 잘할수록 쉽게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고 쉽게 질타받는 사람이 된다. 착하게 살면 살수록 쉽게 나쁜 사람으로 몰리게 되고
더 주면 줄수록 쉽게 야박한 사람이 된다. 잘해온 만큼 사람들의 기대치는 절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이것에 있다. 당신이 정말 혼날 짓을, 질타받을 짓을, 못난 짓을 해서가 아닌 상대성과 기대치에 대한 이중적 모순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이런 설명을 하며 호소한다 해봤자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나의 힘듦을 설명해봤자 상대에겐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신도 그렇게 행해왔기 때문에, 관습처럼 당연히 그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굴레 같은 것이라면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히 다져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 상대적 평가와 절대적 평가를 잘 이용하자. 상대적으로 잘하지 못했다면 다른 이들과의 비교가 아닌 나만의 절대값을 만들고 그것으로 다시 용기를 얻자. 상대적으로는 잘했지만 절대값이 나를 평가하려 한다면 상대적인 수치를 확인하며 스스로를 응원하고 칭찬해주자. 되지도 않는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만의 고충을 스스로가 알아주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부당한 기대와 이중적인 평가로 인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잘하고 있고 그것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있죠? 처음부터 잘해주고 상냥하고 무엇을 부탁하든 다 들어주고 이랬던 사람이 한번 그것을 거절하거나 또 기분이 상해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이 변했다는 둥,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둥, 이런 평가를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누가 뭐라든 내 기분대로 한다 하는 사람은 좀 건드리지 않는 게 있죠. 이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잘하고 있던 사람이 한번 실수를 하면 너무나 큰 질타를 하는 경우. 잘하면 당연한 것이고 조금의 실수에도 엄청난 질타를 하고 굉장히 억울하죠. 모든 배움과 경험은 그 맛이 바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시간이라는 발효를 통해 더 깊은 맛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헛된 노력은 없다. 모든 순간이 좋은 배움을 위한 양분이며 큰 이룸을 위한 작은 조각일 것이다. 당신이 정말 노력했다면 다른 시간을 통해서라도 무언가 얻을 것이며 그 무언가는 언제 발휘될지 모르는 것이다. 당장의 결과에만 집착해서 나의 노력을 헛된 것으로 치부하지 말 것. 그것으로 인해 무너지지 말 것. 앞으로의 노력 앞에서도 늘 이런 기대를 할 것이다.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또 무엇을 배울 것인가. 꼭 결과가 아니더라도 무언가로 인해 성장할 사람이라는 기대를 할 것이다. 예전에 한참 무언가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던 그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룬 그 목표가
나한테 인생의 결정적인 것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때 했던 그 시간들이 나는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이룰 수도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경험을 가지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당시에는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도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뒤늦게 빛을 발하게 되기도 하고, 당장 결과만 좋지 않다는 것에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과정에서 얻는 값진 것들이 더 많기도 하니까요. 저 밤하늘의 별처럼 찬란할 당신. 이 세상엔 빛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찬란하다 일컫는 것은 별이 대표적이죠. 사람들은 별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고 별을 바라보며 아름답다 말합니다. 또 떨어지는 별을 보고 소원을 빌기도 하죠. 이렇듯 별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찬란함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빛나는 것들 중 별이 유독 찬란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어두울 때 비로소 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어둠이 하늘을 덮으면 그때서야 빛이 나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별과 당신은 참 닮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남모르게 무단히 빛을 내고 있던 당신이기에 어둠처럼 깜깜한 시기를 만나 오히려 밝은 빛을 내지 않을까 합니다. 무던히도 노력해왔던 당신이기에 오히려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참으로 애써왔던 당신이기에 눈길을 주지 않던 사람들 모두 고개를 들어 참 아름답다 말하지 않을까 합니다. 꼭 지금 이 순간 찬란해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꼭 지금 당장 빛이 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계속 빛을 내고 있다면 그 진가가 바라는 때는 꼭 오게 되어 있고 당신은 그때를 맞아 찬란해질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 작가님이 젊은 작가님이신데 굉장히 사람과의 관계,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나신 분이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 없는 그런 문장들이 많았고, 아마 관계에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그냥 허투루 넘겨보내지 않고 항상 각자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깊게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마냥 참 좋은 책이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나는 분명 상처를 받았고 마음을 다쳤고 그래서 계속 아물지 않고 있었는데 막상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 마음에 응어리져서 남아있던 것들을 이 책에서
뭔가 정리해서 다 표현해 놓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거죠. 내가 꾹꾹 눌러 담고 애써 계속 참아왔고 그저 외면하려고 했던 저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그런 감정들이 점점 골마져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너 여기 아프잖아, 치유해야 하잖아 하면서 소독해주고 약을 발라주는 저한테는 이 책이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었어요. 좀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 가지고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